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도 가해자 입장에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 외도 이후에 이혼을 선택하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외도를 겪은 뒤에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와요. 드라마처럼 크게 싸우다가 결심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등 떠밀어가지고 내리는 선택도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같은 공간에 있는데 숨이 막히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은 삶을 살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이혼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눈물도 많지 않아요. 분노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렇게까지 마음이 식어버린 나 자신이 낯설어지는 감정, 그게 더 무섭죠. 많은 외도 피해자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싸우기도 싫어요. 화도 잘 안 나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이제 정리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리는 끝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아파가지고 감정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에요. 외도 이후의 이혼은 그래서 유난히 고요합니다. 소리 없는 붕괴에 가까워요. 이혼을 결심한 피해자는 이미 수백 번은 마음속에서 상대를 떠나보냈습니다. 한 번은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한 번은 또 거짓말을 들켰을 때, 한 번은 진심 어린 사과가 끝내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한 번은 그만 좀 하라는 말조차 혼자 삼켜야 했을 때. 그래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은 결단이라기보다는 이미 끝난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가까워요. 이미 끝난 거죠. 근데 문제는 이혼을 했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외도 피해자는 이혼 이후에도 여전히 그 관계 안에 묶여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그리고 경제 문제 때문에, 가족과 주변 시선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진 자존감과 회복되지 않은 신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도 이제 자유잖아. 이혼했으니까 새 출발하겠네. 하지만 피해자의 현실은 다릅니다. 이 자유가 오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것은 막막함이에요. 이제는 누군가와 나누던 부담을 모두 혼자 짊어져야 하고, 이제는 아플 때도 기댈 사람이 사라졌고, 이제는 감정을 토해낼 대상조차 없죠. 그리고 그때부터 외도 피해자의 삶은 감정의 문제에서 생존의 문제로 이동합니다. 당장 내일의 그 생활비, 또 아이들 양육해야 되고요. 집, 일, 시간, 체력, 마음, 이 모든 것을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세워야 하는 현실이 시작이 되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쉽게 이혼을 선택한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나?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질문들 속에는 외도한 상대에 대한 책임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모든 질문의 끝은 늘 피해자 자신에게 향합니다. 이게 바로 외도 피해자가 이혼 이후에 겪는 가장 잔인한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자리로 밀려나는 구조.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혼을 부추기는 그런 글도 아니고 이혼을 미화하기 위한 글도 아닙니다. 이 글은 이 외도 이후에 이혼을 선택한 피해자들이 실제로 어떤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왜 이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지를 솔직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 이미 많은 밤을 혼자 버텨낸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도 흔들리고 있다면, 아직 아프다면, 아직도 이 선택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거는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진심으로 이 관계를 지켜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외도 이후 이혼을 선택하면 벌어지는 일들, 이것은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 길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생각보다 깊은 허무함이다. 외도를 처음 알았을 때 외도 피해자의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화가 나고요, 억울하고, 또 배신당했다는 감각에 숨이 막히고, 머릿속에서는 수백 가지 장면과 질문이 멈추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언제부터였을까? 나한테 뭐가 부족했을까? 이 질문들이 밤낮 없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둡니다. 근데 이혼을 결심하고 서류가 오가고 관계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 오면 이 감정의 소음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오랫동안 귀를 찢던 소음이 한순간에 꺼진 것처럼 그 자리에 남는 건 안도감도 해방감도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허무함이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그런 느낌. 많은 외도 피해자들이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라리 화가 날 때가 나았어요.
이렇게 아무 감정이 없는 게 더 무서워요. 내가 너무 냉랭해진 사람 같아요. 하지만 이 허무함은 냉랭해진 게 아니에요. 무뎌진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감정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잠시 정지 버튼 누른 상태에 가까워요. 이혼은 단순히 사람 하나와의 관계가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외도 피해자에게 이혼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있는 경험이죠. 매일 반복되던 생활의 구조, 부부라는 정체성, 함께 나이 들어갈 거라 믿었던 그 미래, 나를 설명해 주던 역할과 위치, 나를 설명해 주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통째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특히 외도 피해자들은 이 허무함을 너무 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버텼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용서하려고 했었고 이해해보려고 했고 아이와 가정을 생각하며 참고 견뎠고 또 스스로를 설득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혼 이후 찾아오는 허무함은 상실감이라기보다 탈진에 가까운 상태예요. 에너지가 다 소진된 뒤에 오는 공백. 이 시기에 가장 아픈 건 주변의 반응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이제 끝났잖아. 이혼했으면 좀 편해져야지. 네가 선택한 거니까 감당해야지. 하지만 이 말들은 외도 피해자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이죠. 이혼은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외도는 선택이 아니었고 이 허무함은 원해서 생긴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는 점점 말을 줄입니다. 괜히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이미 끝난 일로 치부될까봐, 또 설명해야 할까봐, 그리고 혼자 이 허무함을 견디죠.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허무함은 당신이 잘못한 선택을 해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또 당신이 밀어냈기 때문에 생긴 것도 당연 아니죠. 그만큼 진심으로 관계를 살았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외도 이후의 이혼은 고통이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허무함을 부정하지 않고 억지로 덮지 않고 이래도 되는 감정이다라고 인정해줄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죠.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망가진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잘못한 사람은 멀쩡해 보이는데 나만 무너지는 비교 지옥. 이혼을 하고 나면 외도 피해자의 삶은 갑자기 고요해집니다. 일단 싸움 없고요. 연락도 없고요. 더 이상 관계 안에 흔들릴 일도 없죠. 근데 마음이 좀 더 불안해요. 그 이유는 비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외도한 사람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평소처럼 출근하는 모습, 웃고 있는 사진, 지인들과의 일상,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태도,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피해자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이 반복이 됩니다. 왜 잘못한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무너졌지?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질투가 아니에요. 정의가 무너졌다는 감각에 가깝죠. 나는 참았고, 나는 붙잡았고, 무너지는 걸 다 견뎠는데 결국 떠나버리는 선택까지도 했는데 왜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때 피해자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아직 미련이 남아서 그런가? 내가 이혼을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자, 이 비교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조용히 그러나 너무 깊게 무너뜨리죠. 외도 이후 이혼을 겪은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나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나한테만 멈춘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 비교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어요. 외도한 사람의 겉모습과 외도 피해자의 속상태를 같은 선상에서 올려놓는다는 점이죠. 상대가 멀쩡해 보이는 건 그 사람이 상처를 덜 받아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외도는 잘못한 사람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니라 대부분 피해자가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는 자신을 추스르는 데 시간이 걸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데 에너지가 들고 삶을 다시 세우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도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저 사람은 나만큼 아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의 무감각 혹은 빠른 회복처럼 보이는 모습은 피해자의 회복 속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더 몰아붙입니다. 왜 아직도 힘들어하지? 왜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 왜 난 이렇게 약할까? 이 질문들은 사실 외도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는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미 망가진 사람인가 보다. 나는 다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나 보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 지옥에서 힘든 건 당신이 뒤처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책임졌기 때문이에요. 외도 이후 이혼을 선택한 피해자는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상처를 수습하는 사람이고 삶을 다시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리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흔들리죠. 그리고 그 모든 반응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비교를 멈출 수 있을 때 비로소 피해자는 자기의 삶의 속도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속도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그렇게 가기 시작해요. 셋째, 이혼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이 아니라 경제다. 외도 이후 이혼을 선택하면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혼 직후 현실은 감정보다 훨씬 빠르게 밀려와요. 그 이름이 뭘까요? 돈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나누던 부담이 있었죠. 월세 또는 대출, 관리비 또는 공과금, 아이 교육비, 양육비, 갑작스러운 병원비, 생활비, 보험료, 이혼과 동시에 이 구조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돼요. 많은 외도 피해자분들이 이혼을 결심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도를 한쪽이니까 경제적인 책임은 어느 정도 지겠지. 최소한 아이에 대한 건 다르겠지. 말로는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정말 생각보다 냉정해요.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거든요. 양육비 밀리거나 끊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속은 흐려지고요. 재산 분할은 감정보다 계산이 앞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는 그때 깨달아요. 이혼은 정리가 아니라 생존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특히 외도 피해자에게 이 지점이 더 잔인한 이유는 이미 감정적으로 크게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허무하고 자존감은 비교 속에서 무너져 있고 그 와중에 숫자와 계산이 삶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하지? 아이 학원 하나는 줄여야 하나? 변호사 비용은 어디서 마련하지? 이 상태로 일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자, 이 질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죠. 그리고 이때부터 외도 피해자의 삶은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과 계산의 문제로 바뀝니다. 더 아픈 건 이 경제적 부담 앞에서 피해자가 다시 한번 스스로 탓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내가 참았으면 이 상황은 아니었을까?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텼어야 했나? 내 선택이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은 당신의 선택이 가벼워서 생긴 건 아니에요. 외도가 만든 구조적 붕괴의 결과죠. 외도는 관계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생활의 균형과 안정망까지 함께 다 무너뜨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요, 다시 서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기에 외도 피해자는 강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울고 싶어도 일해야 되고, 무너지고 싶어도 계산해야 되고, 쉬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강함은 본래부터 강해서가 아니에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 현실을 모른 채 그래도 네가 선택한 이혼이잖아 라고 말하는 건 외도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 되겠죠. 이혼은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혼자가 되는 상황은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외도한 사건이 아니라 결혼 전체를 부정하게 된다. 외도 이후 이혼을 선택한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나서 가장 괴로워하는 지점은 의외로 이거예요.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지? 외도는 분명 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어느 시점에 벌어진 잘못, 한 사람의 배신. 하지만 피해자의 마음속에는 외도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외도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 만났던 순간,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 서로를 믿고 약속했던 시간들, 함께 웃고 울고 버텼던 시간들, 그리고 이 모든 장면 위에 외도가 겹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자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그 말들도 다 거짓이었을까? 그때 웃음도 연기였을까? 나는 혼자만 진심이었던 걸까? 자, 이 질문은 관계에 대한 의심을 넘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인생의 아주 큰 조각이기 때문이에요. 외도 피해자에게 이혼은 사람 하나를 떠나 보내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다시 의심하게 만드는 경험이에요.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 이 부정은 더 깊어집니다. 그럼 아이가 태어난 순간의 감동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시간도, 힘들게 버텨온 이유도 모두 의미 없는 선택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는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는 전부 거짓이었다고 밀어내는 마음, 또 하나는 그래도 다 거짓일 리가 없다고 붙잡는 마음. 이 사이에서 이제 피해자의 마음은 계속 갈라지죠. 그리고 이 갈등이 그래도 피해자를 더 오래, 더 깊게 아프게 해요. 왜냐하면 과거를 전부 부정하면 지금의 나도 부정해야 되고, 과거를 전부 긍정하면 외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이 시기에 이런 말을 해요.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좋았던 기억까지 다 지워버리고 싶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외도가 당신의 결혼을 처음부터 거짓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외도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증명하는 거예요. 외도는 과거를 모두 거짓으로 만들 만큼 전능한 사건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과거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처일 뿐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회복의 방향이 갈립니다. 과거를 전부 지워버리려 하면 지금의 나까지 무너지고, 과거를 미화하려 하면 상처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둘 사이의 자리예요. 그 시간들 속에 진심도 있었고 동시에 배신도 있었다. 이 두 문장을 함께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피해자는 다 자기 인생을 다시 붙잡기 시작하죠. 외도는 당신의 삶을 전부 부정할 권리가 없죠. 그건 당신이 살아낸 시간이고 당신이 책임졌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가 있다면 죄책감은 끝나지 않는다. 외도 이후 이혼을 선택한 피해자에게 아이는 위로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고통이 됩니다. 자, 이혼을 결심할 때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 때문이라도 이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게 더 상처일 것 같았어요. 그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고 쉽지 않고 정말 충분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근데 이혼 이후에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피해자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힘든 감정이 따라붙어요. 바로 죄책감이에요. 내가 아이의 가정을 깨뜨린 건 아닐까? 아이가 상처를 안고 크진 않을까? 나 때문에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 건 아닐까? 외도를 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아이 앞에서는 마치 내가 가해자인 것처럼 스스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아이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져요. 말수가 줄어들거나 갑자기 어른스럽게 행동하거나 아무 말 없이 눈치만 볼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내가 이 아이에게 상처 준 건 아닐까라는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은 이제 아이의 질문이죠. 살아가다 보면 크면 질문하잖아요. 엄마, 왜 아빠 같이 안 살아? 아니면 아빠 왜 엄마 같이 안 살아? 다시는 같이 못 살아?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자, 이 질문 앞에서 외도 피해자는 어떤 말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진실을 다 말할 수 당연히 없죠. 또 거짓으로 덮을 수도 없죠. 침묵으로 지나갈 수도 없죠. 그래서 피해자는 그 아이의 감정보다 아이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스스로 짓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이 죄책감이 시간이 지나도 쉽게는 사라지지 않아요. 아이가 잘 웃고 있어도,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도 행복해 보이는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그래도 온전한 가정을 주지는 못했잖아. 미안해. 근데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도 피해자가 느끼는 이 죄책감은 사실 책임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팠을까요? 아프지 않았을 거죠. 이렇게 오래 스스로 돌아보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아이는 부모가 같이 사느냐보다는 부모가 어떤 상태로 사느냐를 훨씬 더 깊게 느껴요. 그러니까 매일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 존중 없는 관계 속에서 숨막혀 사는 것, 침묵과 냉기가 흐르는 집, 이 역시 아이에게는 분명한 상처가 돼요. 외도 이후에 이혼을 선택한 부모는 아이에게 완벽한 선택을 준 게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거짓된 평온보다는 진짜 삶을 보여주려 한 선택이었죠. 그 선택을 한 당신이 끝까지 죄인처럼 살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죠.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자기 선택을 책임지고 다시 살아가려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아이에게 분명히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새로운 관계가 설렘이 아니라 공포가 된다. 외도 이후 이혼을 선택한 피해자에게 시간은 조금씩 흘러요. 일상은 돌아가고 아이도 웃고 생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좀 사람 좀 만나지 그래, 언제까지 혼자 있을 거야 이래요. 하지만 외도 피해자의 마음은 그 말 앞에서 좀처럼 움직이기가 어렵죠. 누군가 다가온다는 그 순간 설렘보다는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또 속으면 어쩌지? 못 믿겠다. 또 거짓말을 믿게 되면 어쩌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 아니까. 자, 외도는 사람을 믿는 감각 자체를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는 기대가 아니라 이제 검증의 대상이 되어서 쉽게 만나기 좀 어렵죠. 상대의 말 한마디, 연락이 늦어지는 시간, 사소한 태도 변화 하나에도 마음은 바로 경계 상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피해자는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난 이제 연애 같은 건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하지만 이 반응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병적인 것도 아니에요. 외도를 겪은 사람에게 관계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에요.
상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못 믿게 되는 순간 그때 왜 그런 시도를 못 봤을까? 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을까? 왜 그때 선을 못 껐을까? 이 질문들이 쌓이면서 피해자는 그 사랑을 선택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자들은 아예 관계를 포기해요. 혼자가 더 편해요. 다시는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아요. 이 말에는 동의도 있지만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방어도 숨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게 있겠죠. 두려움이 생긴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 번 크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외도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안전망을 찢어버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속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직 마음이 닫혀 있어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중일 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 그때 관계는 다시 공포가 아니라 선택이 되겠죠. 자, 마지막 7번째. 결국 남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자, 외도 이후 이혼을 선택한 피해자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이 질문 앞에 멈춰서게 되죠. 분노도 한 차례 지나갔고 허무함도 버텨봤고 비교 속에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도 했고 경제 현실과 아이 문제, 관계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미 몸으로 다 겪었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정체성이 다 사라진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의 배우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뚜렷하게 그릴 수도 없는 상태. 이 애매한 지점에서 이제 피해자는 혼자 묻게 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지? 다시 행복해져도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이 힘든 이유는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질문을 처음으로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는 모든 선택이 우리라는 기준이 있었고 외도를 겪는 동안에는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고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버텨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죠. 하지만 이혼 이후에는 그 어떤 기준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외도 피해자분들이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표가 사라진 느낌이에요. 하루하루는 사는데 방향이 없어요. 하지만 이 상태는 잘못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나를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자리는 두렵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해요. 외도 이후 이혼을 선택한 피해자는 이미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무너진 관계 안에서 머무르지 않을 용기. 스스로를 완전히 잃지 않으려는 선택. 또 고통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힘. 지금 방향이 보이지 않는 건 당신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를 아직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복은 갑자기 밝아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큰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회복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지금은 잘 모르겠다는 답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예요. 외도 이후 이혼을 선택했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뭐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가짜였던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살아보려는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나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시 써내려갈 가치가 충분하겠죠. 외도 이후 이혼은 누군가에게는 결단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최후의 수단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살아가기 위한 또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것을 견뎌낸 사람이에요. 허무함 속에서도 하루를 버텼고 비교 속에서도 스스로를 무너지게 두지 않았고 경제 현실 앞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아이를 향한 죄책감 속에서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놓지 않았고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것도 두려워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일이에요. 외도 이후 이혼을 선택했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뭐 당신이 했던 그 사랑이 가짜였던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무너진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회복은 눈에 띄는 변화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괜찮아지는 일도 거의 없어요. 회복은 조금 덜 아픈 하루, 조금 덜 자책하는 밤, 조금은 더 나를 믿어보는 그 선택들이 천천히 쌓여가지고 만들어지죠. 지금 아직 흔들리고 있다면,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면, 아직도 이 선택이 맞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진심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속도로 가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 따라갈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선택을 지나왔고 이제는 당신을 다시 세우는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레드북TV가 그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